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고요. 인터뷰는 저희가 지금 첫 인터뷰인 것 같은데, 예. 단일화가 없다고, 딱 단언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꾸준하게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12일 정도 남았는데 12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고 독자 노선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심의 어떤 흐름을 좀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저희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것이 사실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선거를 통해서 보이는 국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서 활동을 하지 않나, 결국은 그리고 후보나 당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저는 너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덜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치공학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단일화라는 게 어느 한쪽에 좀 도움이 됐을 때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의 그 레이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단일화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좀 있으신 건지.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의도나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진정성입니다. 예. 진정성으로. 예. 지난 18일에 TV토론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부 조사에 따라 가지고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도 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TV토론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시는 득표율도 두 자릿수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앞에 토론회가 몇 번 더 다른 언론기관들이나 이런 데 제한이 있었지만은 응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토론회가 상당히 늦게 이제 개최된 격인데요. 네. 저는 뭐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런 표심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뒤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네. 내일도 그러면은 잘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뭐 바쁜 일정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의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고 자신합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준석의 바람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가장 오래 살아갈 젊은 세대가 가장 열렬하게 지난 토론이나 이런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독한 파퓰리스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돈 푸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돈 푸는 것 외에는 다른 고민이 없어 보이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돈을 푸는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그걸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 어떤 위기를 넘긴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영속적인 대책이 못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돈 풀었던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물가의 상승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대책으로 돈을 풀겠다. 그런데 그것도 재정적 여건이 돼야지 풀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굉장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 만에 윤석열의 계엄으로 그 내란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재명의 돈 풀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만에 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섞여서 지금 얘기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 대선 후보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경제를 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 어려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천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돈 풀기를 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미래 기술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교육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미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바쁘게 저희는 빨리 제가 당선되는 즉시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 소득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치 기간을 지금 두지 않고 있는데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을 조금 3년 정도,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2년치 추가로 해서 둬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즉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려고 그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좀 활력을 가져다 줄 그런 생각입니다. 네. AI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광주나 전남 지역도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네. 형태의 투자를 하실 건지, 어느 분야를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그냥 100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에 특히 제가 G스트를 방문하고 전남대를 방문하면서 학생들과 많은 토론했는데 광주가 AI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것도 사실 간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를 해야 되는데 네. 광주는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모빌리티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AI와 모빌리티를 결합해가지고 자율주행 연구나 이런 것을 하는 곳들이 있지만 광주가 최적화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농담조로 이제 상암동이나 강남 쪽에 그런 연구할 수 있는 테스트 주행차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실제 우회전만 연습하는 곳이라고 조소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합의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가 잘 된다면은 자율주행을 좀 더 광범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광주에서 사업하기를 바라는 곳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그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 유세 활동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지스트 또 대학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학식도 먹고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문화가 확실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전남대 갔을 때도 사실 저희가 세어봤더니만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랑 사진 찍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소위 서진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에게 꾸준한 노력을 들여온 것이 이번 선거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그런 과거의 과오에서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그런 보수 계열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의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아마 학생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특정하자면 그러면 보수인데 개혁 보수라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개혁 보수란 말을 붙일 것도 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주 전남의 진심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특히 광주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전남 일신방직 그 부지에 가서 네. 더현대 광주가 지금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모두 아시겠지만은 4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광주에 대해서 했던 약속들,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슈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저는 광주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가진 능력 한해서 이슈화시키고 또 그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AI로 특화된다거나 하면은 소위 말해서 과정 자체라든가 공정 자체가 이제 간소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더현대를 포함한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사람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공약이라든가 보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더현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강기정 시장님을 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광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광주의 문화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지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거든요.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기 식당가 같은 곳에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 많이 했고,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도 운영하면서 지역의 자랑스러운 물산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것을 아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자리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가 결국
영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이런 일자리도 단순히 지금 몇 년 동안 구호만 있었던 건 다르게 하나에 특화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AI 모빌리티 산업 아까 얘기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외에도 결국 광주라는 도시가 결국에는 전라남도의 수부 도시로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철도망이나 이런 게 확충되면서 송정역에 더해가지고 광주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게 생길 때 저는 충분히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광주 전남 뭐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에너지 관련입니다. 여기에 이제 혁신도시에 한전도 와 있고, 또 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지고, 또 특히나 수도권을 가는 선로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에너지 산업이 좀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공장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전기 요금을 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좀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광의 한빛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의 화력발전단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 최적지가 전남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해남에 이제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를 진행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풍력 발전, 이제 서남의 풍력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겠다는 생각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깃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등급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전력 공급이 26분 이상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조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의 그런 간헐성이라든지 풍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영광의 한빛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의 화력발전단지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드를 또 구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또 ESS 같은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는 것이 다소는 비용이 이제 과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시도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네. 상대당 후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개를 좀 병행해 가면서 양쪽으로 써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낫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영광의 한빛원전까지의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구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땐 또 사업성이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솔라시도 그 해남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아직 그 어떻게 진척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 말씀드린 겁니다. 광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제가 질문한 거 말고 혹시 또 핵심 공약으로 말씀 안 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원래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역의 공약을 열거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SOC 공약은 최소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주 지역에 지금까지 좀 지연되었던 대중교통망의 확충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더현대 광주와 그리고 신세계 광주 확장을 잇는 광천 상무 사이의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광주 시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질문 주신 분들 중에는 중국산을 막아야 되고 국내 경제가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젊은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 유출이라든가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에 사는 청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도권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광주를 떠나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저에게 그것이
복합 쇼핑몰도 있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유명 커피 전문점에 고급 브랜드 같은 것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조소적으로 말하는 젊은 세대가 많았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중국산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도 그렇고. 지난 토론회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이 만약에 저희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값이 싸고 더 질이 좋은 제품 만든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막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무역의 질서 속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경쟁력 높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판매한다면은 그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은 최근에 보도가 났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풍력 발전 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 납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그 장비의 가동을 원격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와 같은 것들이 내장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한국에 납품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게 적용돼 있다면은 그건 엄격하게 저게 다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뭐 안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남에 대한 공약 중에서도 혹시 말씀 안 하신 거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전남 지역의 어떤 아까 재생에너지 시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가지고는 실제 그 해저 송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남 해안 지역의 그런 에너지 벨트에 실제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송전선로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여수에서 이제 첫 번째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아마 여천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2차 산업단지의 활력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저희 의지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에틸렌 같은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산 덤핑 제품 대신에 우리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이라는 데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를 할게요.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그냥 질문해 봅니다. 저는 무안국제공항에 사실 많은 국민들도 확인하셨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항공 안전 관련 장비들이 보강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무안의 운항이 만약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호남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전에 국제선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에 국제선 기능 복원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강기정 시장님과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치권의 이슈가 있고 또 선거가 있으면 호남은 항상 관심의 대상은 됐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그 긴장감은 풀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북 지역에 가가지고 본인의 고향이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 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당만 뽑는 지역에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경쟁 체제가 좀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때 치열했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화두를 그 당시에 꺼냈더니만은 양당이 경쟁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것이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더현대 광주라는 실질적인 성과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호남 지역민들께서도 정치에 있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엄은 특히 광주, 전남 시민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기 어려우시다면은 개혁신당과 같이 계엄과 과거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당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 삼아주시는 것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2년 전인가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준석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천하용인 이긴 최고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걸로 보이는데 동력이 좀 떨어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뭐 허은하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용태 의원이 간 그 천하용인을 이탈한 것이 저는 뭐 노선의 이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허은하 전 대표가
민주당까지 이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게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결국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저는 허은하 대표는 본인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의 원색적인 비난 수준의 이력이 많은 분인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치해 나가실지는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개혁신당은 그분들 말고도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희 당원수의 추이는 허은하 전 대표가 당을 떠났을 때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후와 다르게 개혁신당은 날로 당세가 불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두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 첫 번째 토론에서 혹시 주위의 평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네거티브로 갔다, 공격적으로 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지금 아무래도 정당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평가를 몰아가려는 경향성은 보입니다만은 그 토론을 보면은 무조건 상대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극단적이시네요. 이렇게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매너라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제가 네거티브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발표한 공약의 범위 내에 제가 물어본 것이지 창의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가지고 얼버무리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상호간에 공약 검증을 하는 것 자체를 네거티브라고 해보면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럼 서로 칭찬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저는 대선 토론에 대해 가지고 저는 검증의 시간이지 상호 칭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 두 번째 TV 토론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의 지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계엄으로 점철된 그런 보수의 날개인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은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광주 5.18 운동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저희 개혁신당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